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가정주부이고 직장인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의 주부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학력 고사를 거치고 대학에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리고 졸업 무렵인 IMF 시기에 취업 전선에 나왔다가 얼마 못 가서 바로 잘린 후 약간의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에 결혼으로 인생에 정착한 여자입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모의 소개로 급하게 여기저기 맞선을 봐서 그중 하나를 골라서 연애를 한 후에 시집을 왔거든요. 연애 당시에는 사회 상황이 어려웠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들 실직자가 흔한 시절이었기에 남편 될 사람이 직장이 있는지를 가장 중점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몇 달 후면 직장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통보받고는 다른 직장을 구하러 열심히 다니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던 저의 이모는 자신의 친구 조카가 저랑 비슷한 연배이고 아직 미혼이란 사실이 떠올라서 소개팅을 주선했지요. 일단은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저는 백수인 제 처지가 부끄러워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저 집에서 가사 일을 돕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집에서 논다고 해도 크게 흠이 아니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제가 불량품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그도 그날 썩 기분이 밝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자신의 일자리가 곧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런 자신의 현실을 들으면 분명히 퇴짜를 맞을 거란 생각에 그저 그날 저녁 한 끼 먹는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그 자리에 나왔다고 나중에야 말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첫 만남 이후로 며칠간 그의 전화가 걸려오길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모에게 그의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해서는 그에게 애프터 신청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어떻건 그렇게 해서 우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어요. 집에서는 동생들이 저의 데이트 이야기를 물어댔고 저는 엄마에게 옷을 몇 벌 새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도 제대로 안 풀려가고 있었고 자식들은 줄줄이 아직 결혼 스타트도 안 끊었는데 싶던 차에 제가 이제 곧 시집을 가려나 보다 싶었던 엄마는 곧말 없이 제법 큰 돈을 주면서 옷을 사 입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건 엄마가 굳이 닥달하지 않아도 저도 나름으론 백수라는 저의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기에 그를 놓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더구나 그를 한 번, 두 번 만나보니 제법 마음에 들었고 그는 어느 틈에 광고회사에 새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회사도 아니었고 월급도 작았지만 일단은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긴 그는 새 직장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렇게 우린 결혼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조촐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며 두 딸을 키웠고 남편은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그마한 광고 사무실을 차려서 독립했습니다. 수입이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직접 뭔가를 성취한다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생활은 크게 힘들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큰 불평 없이 남편과 원만하게 지냈고 그런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사회를 친구들은 당당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조금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자 제가 돌봐줘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결혼 전에 백수로 살던 때와 비슷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허전한 마음이 점점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파트타임 일이라도 해볼까 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지만 어떻건 내 손으로 돈이라도 벌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내 맘대로 쓰면서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나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치 공장에서 김치에 담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제가 거의 할머니가 다 된 분들과
김치나 담그고 있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 생활에 활력이 솟았지요. 그리고 거래처에 김치를 납품하는 서른 초입에 청년 배달 기사와 언젠가부터 비밀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 연애를 즐기고 있기도 하고 청년에게도 미리 세심하게 부탁을 해서 향수나 로션 같이 향이 느껴지는 제품은 우리가 만나는 날에는 가급적 삼가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잔업이 있는 날에 김치 창고 안에서 가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고 청년의 아파트로 가서 본격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함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가 사는 집이 저의 집에서 아주 멀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놓였고 그가 혼자 살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새벽이나 아침 일찍 나가고 돌아오기에 남들에게 관심 기울일 틈이 없다는 사실도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20살 차이나 나는 저와 청년을 이상한 눈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자 더욱 마음이 편했고요. 그저 이모나 엄마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 거겠거니 할 터이고 그런 것조차도 관심받길 만큼 다들 살기 바빠서 헤맨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제 생일에 사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직 남편 앞에서 입어 보인 적조차 없는 그 옷은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닌 젊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입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고 엄마는 옷 하나도 제때 사다 주실 형편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늘 엄마에게 물려 입은 후줄근하고 사이즈도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난 날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른 돼서 돈 벌면 명품 옷부터 마음껏 사 입어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품었고 막상 첫 직장에 취직하고 보니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해야 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명품 옷은 그렇게 몇십 년째 제 마음에만 남아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푸릇한 청년과 비밀 연애를 하면서 옛 시절의 아픈 마음을 다 치료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나마 제가 벌어서 쓰고 있고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니 까짓것 몇 달 모으면 조금 괜찮은 옷 하나 정도는 이제 사 입을 수 있게 됐지요. 결혼 전에는 주눅든 상태로 남편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젠 제가 당당한 직장인이 되어 남자와 대등하게 연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지난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제 인생은 20살 중반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처럼 백수도 아니고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는 푸근한 마음을 담은 채 다시 맞이하는 20대 시절이 제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놓치라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여자예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먹고 살기에 나쁘지 않고 또 워낙 단골분들이 많아서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건물이 오래됐지만 저희 건물이기도 해서 세낼 필요도 없으니 큰돈 들이지 않고 벌어먹으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위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삶이지만 만족하며 지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이 과일 가게 장사를 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원래 대학교를 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이 요즘 다들 대학은 졸업하는데 너만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며 억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역시나 지금 하는 과일 가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에요. 그래도 캠퍼스 추억도 많이 생겼고 정말 좋은 대학 친구들도 생겨서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대학생 때는 틈날 때마다 과일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조금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던 터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건강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문이나 품질 점검 같은 것만 부모님이 봐주시고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야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워낙 부모님이 친절하게 장사하셔서 단골분들이 항상 과일을 저희 가게에서 구매해 가기도 하고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며 조금씩 선물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 저도 참 그분들에게 정도 많이 들고 보통 저희 부모님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괜히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중에 한 할아버지는 항상 저만 보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을 하시곤 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하게 생겼는지 사실 이런 말을 몇 번 들어봤었고 그때마다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잊지 않고 며느리 하라는 둥, 자기 손주 나이가 몇인데 잘생겼다는 둥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받아 적으라고 막 뭐라 하시더니 자기 손주 번호니까 연락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연락처만 저장하고 얼른 돌려보내고 한숨을 돌렸죠.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마냥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와 그렇게 좋게 헤어졌던 것도 아니라서 아직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간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옛날 감성 풀풀 풍기는 저희 가게와는 맞지 않는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은색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첫눈에 봐도 참 호감이 가게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제 이상형이 앞머리 까고 시원한 이마가 드러난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이었는데 딱 제 이상형에 부합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떨리는 기분이 들었죠. 저 말고 어떤 여자든 그럴 것 같지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기 찾아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오셨냐며 넉살 좋게 말을 걸었고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며느리 삼을 사람 여기서 일한다며 하도 가보라고 매일같이 잔소리하셔서 와봤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저에게 집요하게 손주 만나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났고 속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진작 소개받을 걸 하는 웃긴 생각이 쓱 스쳤어요. 그는 당황하는 것 같은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살짝 웃더니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하다며 예쁘시다고 갑자기 훅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지라 외모 칭찬을 받으니까 얼굴이 확 빨개지는 느낌이 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괜히 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 놀리는 거냐 툴툴댔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그런 뻔뻔함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 참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긴 저 얼굴이면 어떤 여자든 쉽게 넘어갔을 거니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나 싶기도 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자주 사가셨던 과일을 자기도 똑같이 사면서 앞으로 자주 얼굴 보자는 말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뭔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되게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할아버지는 오지 않고 그가 대신 과일을 사러 자주 오더라고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어요. 게다가 처음에 바람둥이 같은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진중한 성격인 그가 멋졌고 심지어 직업까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계속 가는 느낌이었죠. 그도 처음에는 저에게 장난만 치려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를 잘 챙겨주고 연락처도 주고받은 뒤 사적인 연락도 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썸을 타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도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정말 그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마치 대학생 같은 이미지로 나타난 그는 오늘 바다 보러 가지 않겠냐고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드라이브 분위기를 한껏 내며 대천으로 놀러 갔고 조개구이를 먹으며 술도 한잔하고 벌개진 얼굴로 손을 잡고 밤바다를 걷기도 했죠. 잘생긴 그의 옆모습을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부끄러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우리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다가 문득 그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있으니 너무 좋다고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지 않냐며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 물었어요. 저는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장난스럽게 할아버지가 참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지 않냐 말했죠. 그는 웃으면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전 그 순간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은 로맨틱함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대신 대전에 숙소를 잡아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술도 마셨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우리 둘의 숨결과 희열의 찬소리만 가득했고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사랑을 했죠. 그러면서도 진짜 할아버지가 삼신할머니처럼 우리를 이어준 것 같은 느낌에 행복감이 가득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는 너무나 풋풋하면서도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가게를 올 때마다 손주 놈이 힘들게 하면 말하라며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시기도 해서 참 행복한 요즘이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말연시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는 그 분위기는 언제 겪어도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 막 20살이 된 제 곁에는 사귄 지 300일이 다 되어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300일이기에 오늘은 저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합격 발표가 난 뒤 시작한 첫 알바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1월 1일 20대의 첫날을 맞이하고 사회초년생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알바는 다름 아닌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늘 카페에 앉아서 고객의 입장이었을 때는 몰랐지만 카페의 주방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동시에 만들어지다 보니 헷갈리기는 물론이거니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알고 있던 메뉴도 까먹고 심지어는 간단한 레시피도 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도대체 이 머리로 수능은 어떻게 봤는지 의문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저와 함께 알바를 시작한 20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처음 나와서 시작한 첫 알바에서 만난 입사 동기였기에 우리는 빠르게 정이 들었고 2월 즈음이 되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취방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화여대인 제 학교 바로 앞 연세대학교에 다닌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알바를 하고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등 둘도 없는 친구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페 일을 하는 제 일머리는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컵만 3번 이상 깨먹고 케이크를 꺼내다가 없는 등 온갖 칠칠 맞은 짓을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그 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료의 실수에 짜증이 날 법도 함에도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고는 했습니다. 옅은 한숨을 내쉬며 또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 말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은 각종 발렌타인데이 특별 음료들과 제품들이 불티나듯 팔리는 날로 제가 알바를 시작한 이래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까지도 출근해 저희의 일을 도우셨을 정도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칠칠 맞았던 저는 발렌타인데이 음료를 2개 빼먹고 다른 음료를 만들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음료를 주문했던 손님은 함께 온 여자친구에게 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과하던 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잘못한 것은 저였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 일머리는 왜 이렇게 늘지도 않는 건지, 머리가 정말 나쁜 건지 스스로 의심이 되며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 그냥 대충대충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자 고객님은 뜨거운 초콜릿 음료를 들고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고개를 들자마자 불안하게 흔들리던 음료가 제 위로 끼얹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뒤집었을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굳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장면이 제게만 슬로모션으로 펼쳐졌던 것인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쏟아지는 음료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힘이 저를 끌어당기더니 저는 어느새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저를 안고 있던 단단한 팔을 인식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지른 커다란 비명소리였습니다. 비명소리는 다름이 아닌 같이 알바를 하고 있던 언니가 지른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덜덜 떨리는 친구의 어깨였고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도 김이 식지 않은 채로 그의 팔뚝을 적시고 있는 음료수였습니다. 진상 손님이 제게 음료를 쏟아버리는 순간 저를 감싸고 대신 맞아준 것이었죠. 친구는 뜨거움에 덜덜 떨면서도 저를 보고 괜찮냐는 말만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상냥하게 물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제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이던 저를 가볍게 쓰다듬은 그는 뜨거운 음료를 닦지도 않은 채로 단호하게 나가라며 손님을 쫓아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를 끌고 탈의실로 들어가 차가운 얼음으로 그의 환부를 시켰습니다. 여전히 못생기게 눈물을 뚝뚝 흘리던 채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제가 뭐가 이쁘다고 계속 괜찮은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붉게 달아올라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그의 어깨를 보며 괜히 속상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눈물을 닦아내던 저를 본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바보 같은 모습에 저는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지르던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의실에 단둘이 있었고 그리고 시킨다는 명목으로 벗어버린 상의와 환부보다도 붉게 달아오른 그 친구의 모습이 새삼 인식되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얼굴에서 뛰는 것 같았죠. 잔뜩 달아올라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본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이상야릇한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함께 일하던 알바 언니가 탈의실로 들어오고서 종료되었습니다.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알바를 마쳤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저와 그는 각자의 자취방으로 향하지 않고 오래도록 걸으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나의 자취방에서 서로를 안고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취방에서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이 어느덧 300일이 되었네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알바를 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칠칠 맞고 제 남자친구는 늘 그런 저를 보살펴줍니다. 그렇게 예쁘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저희는 처음 사귀었던 그날처럼 서로를 가장 많이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이신가요? 연인과의 달달한 크리스마스, 가족들과의 따뜻한 크리스마스이든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한 해의 마지막 연휴를 보내시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28살 지방대학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전 지방대학을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당시 1,500만 원을 모아 졸업을 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반인 4학년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바닷가에서 장사를 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는 지인에게 바닷가에서 함께 장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 동생과 같은 또래인 친구와 함께 대천 바닷가에서 2달 동안 민박을 잡아서 낮에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밤에는 오징어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개량 한복을 사서 준비를 하고 독특하게 장사를 할 생각으로 밀짚 모자를 쓰고 모래사장을 거닐며 아이스크림 외치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이스크림 구루마를 밀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일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개당 1,0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나 같으면 더우니까 사 먹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 많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노는데 여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징어를 사다가 한 마리당 3,000원에 팔았습니다. 한 마리에 1,000원에 사다가 3,000원에 파는 고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오징어 파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많은 사람이 밤에 군데군데 모여서 술을 먹고 안주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징어를 팔려고 술을 먹고 있는 무리에 가서 오징어를 드시라고 하면서 춤까지 추면서 오징어 강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발에 그리고 춤발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는 오징어를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내는 중 바로 저의 옆방에 서울에서 놀러온 여자 3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랑 같이 있는 2 남자는 저 여자들을 꼬셔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장사를 하러 왔으니 장사나 하자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2 남자는 그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벌써 놀러 가자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돈을 벌고 싶었는데 다들 놀러 가자고 해서 장사를 접고 대천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놀러 갔어요. 우리는 맛있는 라면과 버너를 가지고 가서 그 섬에서 맛있게 끓여 먹기 위해 준비해 갔죠. 배를 타고 30분 동안 들어가니 멋진 섬이 나왔어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들 좋지 않을까요? 전 기분이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섬에 와서 보니 공기도 좋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여자 한 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1시간 동안 이어가니 그녀가 하는 말이 오빠 진짜 말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하니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그녀에게 자신감 있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배에서 그녀와 끝말잇기를 해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를 했어요. 제가 말발도 좋지만 끝말잇기도 잘해서 그녀에게 승리를 했어요. 제 소원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한 번도 안 해본 키스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를 만난 지 4시간 만에 얻은 성과였어요.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녀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밤에 그녀와 첫 입맞춤을 했어요. 이빨이 부딪히는 어설픈 입맞춤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이 쌓여 추억이 되었네요. 그녀는 3박 4일 동안 놀러온 시간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전화를 하면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전 바닷가에 2달 동안 장사를 해야 하니 전화를 해서 내가 다음 주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녀는 절 만나기 위해 일주일 지난 후 또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왔어요. 맛있는 반찬을 싸서 가지고 왔고 그날도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소주 한 병으로 둘이 나눠 먹고 제가 민박하고 있는 방에 와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아름다운 첫 결실을 맺었어요. 뜨겁고 설레고 가슴 뛰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키스도 일주일 전에 처음이었고 그녀와 사랑도 처음이라고 말을 하니 그녀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번씩 진짜 처음이냐고 물었거든요. 전 이 여자와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 짜릿한 맛이 너무 좋아서 그녀와 날마다 밤마다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근교에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가 차 안에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좁은 차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와 기쁨이 존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아마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놀러 오면 장사를 하기보다는 그녀와 바닷가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아 물에 들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함께 물에 빠뜨리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은 그녀와 사랑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에서 한참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데 그녀는 하다가 갑자기 모기가 너무 많다고 너무 물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사랑을 나누다 말고 그냥 바닷가로 나오게 된 사연도 있어요. 전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어디든지 불문하고 만나면 서로 입맞춤을 하고 사랑에 빠지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오는 여자였어요. 전 그녀가 사는 곳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녀는 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어요. 남자가 원래는 찾아가야 하는데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는 착한 여자였어요. 그렇게 날 너무 좋아하다 보니 조금의 매력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전 그녀를 엄마에게 소개해 주었고 엄마는 그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녀 허리에 파란 몽고 반점이 있어서 꼭 아픈 환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저의 집에서 정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놀러 온 엄마가 그녀를 본 것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짧고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녀를 만나 시간이 왜 그리 빨리도 지나갔는지 장사를 마치고 제가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제가 있는 자취방으로도 놀러와서 저랑 같이 며칠씩 놀다가 가곤 했어요. 제가 그녀가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저를 위해 그동안 몸단장하고 있는 그녀를 마음껏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랑은 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놀이 같았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오는 수고도 아낌없이 하는 여자였어요. 전 과연 이 여자와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2%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녀와 만나서 사랑놀이하는 것은 정말로 좋으나 진심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런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녀가 사치를 하고 옷을 쫙 빼입고 저에게 놀러 왔어요. 전 사치하는 여자, 담배 피는 여자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속상해서 전화를 며칠 하지 않았더니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변했다고 하면서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 뜻대로 했어요. 그녀와 헤어진 이후 정말 나이가 먹도록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는 너무 그립네요. 다시는 이런 여자 못 만나겠지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니 참 쑥스럽네요. 저는 38살 개발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웃음이 많은 사람인지 저도 제가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친구들도 팔불출이라고 놀려대지만 제가 늦게나마 제 인생의 사랑을 찾은 것이 너무도 기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유튜브에 제가 주인공인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집 앞에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술집이 있어 퇴근 후 종종 들르곤 하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장님과도 꽤 친분이 있어서 농담도 하고 좋은 술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는데 올해 초에 여성분이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쁘긴 해도 직원을 뽑아서 골치 아프고 싶지 않다던 사장님이었는데
무슨 연유로 뽑았는지 물어보니까 친구라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렸을 때 요리를 같이 하던 친구라 같이 일해보기로 했다고 잘 부탁한다면서 얘기하시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조그맣고 단발머리에 앳된 얼굴이어서 사실 저보다 10살은 어릴 줄 알았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붙여주시고 리액션도 좋으셔서 더 자주 방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야근도 잦아지고 너무 늦게 끝나니 한 달 정도 방문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방문했다면서 서비스라고 특제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영업도 마감할 시간이겠다 사장님이랑 저랑 그 친구랑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친해졌습니다. 정말 밝고 부침성이 너무 좋아서 말주변이 없는 저인데도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린 나이에 외국에 일하러 나가서 남자를 만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술 중독도 있고 바람기에 힘든 시간을 보낸 듯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밝은 사람을 왜 남편은 힘들게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정하고 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그녀의 말에 사장님이 웃으면서 우리 형님이네 하면서 장난삼아 저를 밀어주더라고요. 사실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모도 이상형이고 밝은 성격도 좋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웃으면서 유쾌하게 넘어가는 듯 하더니 그녀가 당차게 그럼 오빠 저 내일 쉬는데 저녁 사달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워낙 바쁜 직업 특성상 여유롭지 않은 연애들을 해왔었고 저도 재작년에 결혼을 결심한 친구와 틀어지면서 한동안 여자를 못 만났거든요. 사실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외롭고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볼 새도 없이 일에 열중해서 살았었는데 오래간만에 봄바람을 마음에서도 느껴봤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시종 일관 웃으면서 제 지루한 이야기도 재밌다는 듯이 웃어주는 그녀에게 저는 이미 마음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연락하는 빈도수가 늘어가고 만나는 날들도 잦아졌습니다. 사장님은 저희가 커플이라도 된 것 마냥 대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이 되니까 이제는 만남에 대해 좀 더 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여름밤 별이 잘 보이는 카페에서 저는 그녀에게 이제는 연애라고 말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좋은 곳 좋은 음식만 보면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은 늘어갔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녀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해서 늦은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캠핑을 가보고 싶다는 그녀의 의견에 따라 멋진 글램핑장도 찾아서 예약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이 나이에 여자와 1박 2일로 여행 가는 것이 처음도 아닌데 들떠서 참 많이 알아보고 했네요. 숙소 근처에 트레킹 코스를 함께 걷는데 긍정적인 그녀의 분위기에 또 압도되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기차는 기색 하나 없이 준비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서툰 제 솜씨의 기운도 북돋아준 그녀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고 와인이 한두 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너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 좋고 언제나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다고요. 오늘 산을 걸으면서 힘들지만 계속 오르려고 했던 모습에서 또 새삼 반하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너만 좋다면 나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녀는 한참 고민하더니 이혼 경력이 있는 자신이라도 괜찮겠냐면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외국으로 일하러 갔다 온 여자에 대한 편견들도 상당한데 편지에서 외국인이랑 결혼까지 한 자신을 믿고
같이 가줄 수 있겠냐면서 눈물을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으니 너만 좋다면 나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런 저를 그녀도 믿고 받아주었습니다. 사계절은 지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그녀에게 내년 봄이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꽃피는 날이 왔을 때도 이 마음 이대로라면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게나마 밤을 처음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뒤라 그런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넘치는 매력에 지칠 줄 모르는 밤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전 여자친구와는 5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파국을 맞이했는데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을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신선하고 매일이 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른스러운 그녀에게 저는 오늘도 부족한 제 자신을 배우고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삭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재미없고 무채색이던 저의 일상에 색깔이 입혀지는 기분입니다. 팔불출 같은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왔으니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좋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기운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몸매도 좋고 직업까지 좋은 저는 사실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들으면 미쳤냐고 할 정도로 인터넷 방송 BJ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고 직장에서도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등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 조금이라도 잊어보려 인터넷 방송을 틀었는데 한 남자 BJ의 토크 방송이 눈에 띄었었죠. 그 남자는 특출나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는 다 갖춘 남자였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수염들, 앉아만 있어도 느껴지는 큰 덩치까지 아무래도 많은 여자들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죠.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 남자 BJ가 눈에 들어왔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눈팅을 조금 하다 보니 어느새 말도 웃기게 하는 그 BJ 방송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연찮게 들어간 남자 BJ의 방송을 보며 웃는다는 게 저도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퇴근 후라던가 밥을 먹는 와중이라던가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레 그 남자의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게임 방송이랑 토크 방송을 주로 하던 그의 입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보게 되었고 정말 진심으로 그의 팬이 되었죠. 팬카페도 가입하고 방송 다시 보기와 여러 가지 팬아트들도 구경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한번 불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네이션으로 10,000원을 보내고 제 이름 부르면서 생일 축하한다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 남자는 생일이시냐며 축하드린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이 사람이 단순히 모니터로만 볼 수 있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통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방송을 챙겨보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남자 BJ를 추천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팬카페에 팬미팅을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모임 장소도 멀지 않고 시간도 주말이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 신청을 올렸어요. 팬미팅 참여하는 거에도 조건이 필요했는데 저는 꽤 오랫동안 도네이션도 하고 영상도 본 시청자라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화면으로만 보던 그 남자를 실제로 보게 된다니 모임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나 떨렸어요. 그렇게 모임 당일날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미용실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옷도 새로 산 이쁜 옷들로 입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가운데에 누가 봐도 화면이랑 똑같은 그 남자 BJ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살짝 눈이 커진 듯 하더라고요. 내가 잘 꾸미고 가긴 했구나. 살짝의 뿌듯함이 느껴지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저에게 특히 질문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업은 뭐냐, 나이는 몇 살이냐 등등 물어보면서 너무 예뻐서 연예인인 줄 알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팬미팅에 나온 다른 팬분들도 저를 보고 칭찬 한마디씩 거들기도 하고요. BJ분이 주인공인데 왜 저한테 시선이 쏠려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실 그 남자 BJ분의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단순 방송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마음은 살짝 숨기고 그렇게 팬미팅은 너무 즐거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죠. 집에 가서 행복한 마음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던 와중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보낸 사람은 바로 그 남자 BJ였고 어떻게 연락을 했나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팬미팅 참여할 때 제 번호를 적는데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어요. 그분은 돌직구로 저에게 너무 예쁘시고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가서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른 팬들은 모르는 그와 저 둘만의 카톡이 계속됐어요. 그 남자는 방송으로는 웃기는 모습만 주로 보여줬지만 저랑 대화할 때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를 하나하나 잘 챙겨줬어요. 저는 그 분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이 가볍게 접근한 것 같아 조금 불안하긴 하겠지만 정말 첫눈에 반했고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며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줬죠. 원래도 그분을 팬으로서 좋아했던 저는 이제는 남자로서 점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 가끔 만나 밥 정도만 먹고 다시 저는 방송을 보는 팬의 입장으로 그는 방송하는 BJ 입장으로 서로를 보았어요. 다만 제가 그 남자와 만나는 거를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분이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 혹시 연애를 하는 게 밝혀지면 방송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계속해서 혼란이 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사람의 정이란 게 뭔지 계속 만나다 보니 정도 생기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외모도 잘생겨 보이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방송을 쉬는 날에는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 남자의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평범한 연인처럼 연애를 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그 남자에게 안겨있고 사랑을 나눌 때면 이제까지 충족되지 못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지속하고 있던 와중 팬카페에 남성 BJ 연애하는 것 같다고 글이 올라왔어요. 사진에는 저희 둘이 손잡고 마트를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청자가 많지 않은 BJ였음에도 골수 팬들이 조금 있어서 그 글은 금방 화제가 됐고 여성 팬들이 해명하라며 댓글을 달더라고요. 저는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 만나자 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면서 전혀 그런 걱정 말라고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팬카페에 저랑 사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미리 말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럼에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정말 눈물이 쏟아져 그를 찾아갔고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킨다며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쉬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줬어요.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면서 키스를 하고 따뜻하게 껴안아주면서 저희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눴어요.
그의 방송은 그 뒤로 이전처럼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는 팬분들이 남았고 그렇게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BJ와 연애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그 남자의 외형만 보고 너같이 이쁜 애가 무슨 짓이냐며 절말렸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전에 힘들었던 저를 힘나게 해주었던 그의 방송을 보는 열혈 팬으로서 또 그의 여자친구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에 회사를 다닌 지 4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진급 시점이 되어서 토익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및 취업 시즌에 토익 공부한 뒤로는 쭉 잊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본 예전 성적에 딱 절반이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진급을 하려면 토익 점수를 더 올려야 해서 저는 퇴근하고 목금으로 토익 학원을 다녔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진급을 하려면 꼭 높은 점수가 필요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고 가끔씩 여자도 있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하라는 하늘의 명령 같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을 접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15분쯤 지나서 지각생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봐서는 중국 여배우도 닮은 것 같고 일본 동영상에 나오는 여배우도 닮은 것처럼 생긴 아주 섹시한 매력이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맨 앞자리를 부담스러워서 좀 뒤로 가는데 비어있는 맨 앞자리도 많았는데도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공부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저에게 수많은 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5분이나 늦게 왔기에 이것저것 프린트 자료도 못 받고 무슨 내용인지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프린트 자료도 챙겨주고 앞에서 필기하거나 알려줘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고마웠는지. 중간 쉬는 시간이 되자 커피를 사와서 고맙다며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주고받았고 수업이 끝난 이후나 쉬는 날에 만나서 같이 스터디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내다 보니 그녀의 나이 및 직업, 남자친구, 유무까지 등 그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알게 되고 사적인 이야기 및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많이 친해졌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도 회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주말마다 있던 데이트도 없어지다 보니 그녀와 만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토요일 오후에 만나서 토익 스터디를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녀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가거나 같이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데 그날은 그녀가 저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도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은 남자 있으면 불러서 짝을 맞춰서 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좋다고 하였고 근처에 살면서 한가한 친구를 바로 불렀습니다. 적당히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매너도 괜찮은 녀석이라서 그런지 그녀와 그녀 친구의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나온 친구 녀석도 제법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였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도 바꾸고 즐겁게 놀기 위해서 술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벌주를 마시면서 한두 시간 재미있게 놀다 보니 전부 다 제법 술도 많이 마셨고 서로서로 눈빛 주고받는 것을 보니 그녀는 저를, 그녀 친구는 제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고 제 친구도 그녀 친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바꿀 겸 같이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 친구는 제 친구 옆에 앉았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방에 늦게 들어온 그녀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명은 어두워지고 노래 부르면서 각자 커플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점점 더 제 옆으로 밀착해서
그녀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조심스럽게 스킨십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에 점점 힘이 들어가길래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녀가 제 가방과 그녀 가방을 들고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 분위기는 너무 좋으니 우리도 따로 나가서 둘이서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녀와 끝장을 본다는 생각에 즐겁게 같이 나갔습니다. 근처에 술집도 있고 숙박업소도 많이 있는데 택시를 타서는 본인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집 근처에서 논다고 하더라도 끝까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방에서 살짝이나마 뜨거웠던 것은 분위기가 취해서 벌어진 잠깐의 불장난이라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내리자마자 근처에서 놀자는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녀와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같이 안 들어갈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어른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혼자 사는 집이라면서 자기 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환하게 변했는지 어떤지 얼굴이 어두운 게 속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면서 은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그녀의 집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현관문 앞에서부터 침실까지 진하게 사랑을 나누며 갔습니다. 침대에 눕자 어디선가 박스를 꺼내 오더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며 보여주는데 정말 일본의 어른 영상에서 보던 용품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다고 하자 전부 다 침대에 꺼내놓고서는 저한테도 해주면서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밤새 용품들과 함께 그녀의 전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이 돼서야 일어났고 그녀는 벌써 일어났는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같이 밥 시켜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서 배고팠다면서 얼른 맛있게 시켜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허겁지겁 해장 겸 폭풍 식사를 끝내니 어젯밤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봤는데도 또 눈이 맞아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로 지내다가 2년쯤 지나서 그녀가 아는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저와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는 오빠가 직업이 의사라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제 침대에서 돌다가 갔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차단을 하였는지 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녀를 백화점에서 보았는데 저를 모르는 척 지나갔고 그때 본 것이 마지막입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끔 그녀가 생각이 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녀의 여운이 계속 남아서 아직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녀도 가끔은 제 생각을 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예요. 어디 가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굉장히 차분하고 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랍니다.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하게 된 것도 힘든 재수 끝에 점수대가 그 정도여서 지원한 거지 특별히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무난하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첫 직장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회복지관이었어요. 주로 장애인들의 사회재활을 돕는 일을 했고 그 외에 행정, 복지 일도 함께 했죠. 규모가 작아서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복지관은 아침부터 북적였고 늘 소란스러웠어요. 몸이 불편할 뿐이지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성격도 다양했거든요.
다만 요구사항을 조금만 늦게 처리를 해주거나 바빠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할 때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였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했어요. 입사하고 3개월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일보다 힘든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감정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힘들긴 했지만 일단 경력 쌓아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복지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장애인 어르신께 아침부터 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느냐? 복지관은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고 있느냐?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평상시에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직원들 모두가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버리한 신입인 줄 알고 저를 붙잡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어 했던 말을 반복하시고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고 밀린 업무는 해야겠고 난감했죠. 어르신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처음 보는 한 남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오며 외치는 거예요. 혹시나 싸움이 나면 어쩌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냥 제가 조금 뭐 좀 물어보려고 한 거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알았다고 하면서 그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놀란 눈으로 새롭게 등장한 남자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오늘처럼 곤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감사하다는 말 대신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또렷한 눈매에 정확한 발음과 선한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누구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와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왔지만 그분들과는 다른 뭔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 남자가 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오자 직원들이 반기면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가 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복지부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더라고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어 이 작은 복지관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했죠. 옆자리 선배에게 들었는데 그 남자는 5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 대기업을 다니며 촉망받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되었으니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계신 분이라며 복지사들의 롤모델이라고까지 칭송하셨어요.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 말 뜻을 알겠더라고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시작과 끝이 분명했고 체계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는지 부침성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선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 그분의 장애 역시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선배는 내외적으로 멋진 분이었어요. 선배 덕분에 직장 생활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선배와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선배가 제 마음에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남자를 사랑한다니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배를 만나고 장애가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들여서 진행하던 연말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복지관 송년회가 이어졌어요.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그날따라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한참을 휘청거리고 있었죠. 밖에 나와 서 있는 제게 그 선배가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하면서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나처럼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는 선배에게
대뜸 고백을 해버렸어요. 선배를 좋아한다고요. 선배는 당황한 듯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배는 취했다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취기를 빌려 다시 한번 선배에게 좋아한다고 큰 소리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일행들이 몰려오고 선배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선배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말했죠. 선배님 마음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자 선배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생각이 난 듯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좋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큼 큰 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절은 예상했어요.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선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선배를 그 순간 잡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죠. 고백 이후 어색해하는 선배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한 것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선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 마음의 편지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익명으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과 등등을 전하는 행사였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배만 느낄 수 있도록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얼마 후 답신이 왔어요. 그동안 선배가 살아왔던 삶이 담겨있는 편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상치도 못한 삶과 마주하게 되면서 선배는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두문분출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꼬박 1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가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만약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요. 그 삶을 함께 걸어가자고는 차마 말 못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심이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선배의 편지를 읽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면서 큰 좌절감에 못 이겨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장애가 있었던 셈이죠. 몸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난 선배, 마음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 저, 우린 다른 듯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선배와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으며 지금 느끼는 그대로 사랑하자고 다짐했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지 선배가 울먹이는데 20살의 텅 빈 가슴으로 울던 제가 떠올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선배와 저는 용기 내어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장애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선배는 제겐 너무 멋진 남자이고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크고 작은 산을 넘어야겠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 보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지키려는 노력이 아닐까 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고 저에게 인생은 오로지 일밖에 없었죠. 처음에 그냥 요리라는 게 재밌어서 시작할 때에는 멋진 셰프복을 입은 분들을 동경하며 이 일에 뛰어들었지만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다 그만두었어요. 특히 여자는 저 하나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요리라는 일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체력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더 바쁘게 일하고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쉬면서 일한 적도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체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제법 비슷한 나이 또래보다 많은 걸 잃었고 특히 남자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더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주방을 떠나서 제자들을 육성하며 사는 것이 낙인데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계속 직면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저에게 참 잘 맞는다는 걸 느낍니다.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결혼도 생각한 남자가 있었지만 일에 미쳐 사는 저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건 참 어렵더군요. 거기다가 나이도 들고 보니 예전에는 한 가지가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안 맞아도 연애를 주저하게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굉장히 젊고 현업을 두루 거쳐오신 분들이라 프라이드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교수 연구진들과 함께 요리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것 또한 저에게 큰 즐거움이죠. 좋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어딜 가나 제 마음 같지 않은 분들도 있죠.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저희 학교에는 몇 분 계십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보라는 말을 일삼거나 저에게 그 나이가 들도록 시집을 안 갔으면 앞으로도 안 갈 생각이냐며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라면 그냥 놓친내 오지랖이네 싶었겠지만 그날따라 언행들이 좀 심하셨습니다. 저는 좀 튼튼한 편인데 하체가 특히나 튼튼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조리복을 입으면 바지를 입어야 하니 티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살보다 근육이 많아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또 한두 잔 들어가시더니 살을 좀 빼면 보기 좋겠다는 둥. 그래도 오 교수는 하체가 통통하니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싶을 정도로 열이 확 받아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교수님께서 그만하시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이런 말만 하면 꼭 다무는 게 이미지 관리라도 하나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거에 말 안 섞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자 비하 발언이니 더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라며 딱 자르는 모습에 순간 심장이 쿵 하는 기분이더군요. 평소에도 젠틀하고 다정하시고 또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서 모두들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내 편까지 들어주는 거야 싶으니 마음이 오랜만에 술렁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시지만 운동을 좋아하시고 패션을 좋아하셔서 언제나 멋스러운 모습에 학생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누구 하나의 도움 없이 꿋꿋이 버티는 성격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굿세어라 금수나가 별명일 정도인데 저도 여자라서인지 그날 정말 감사해서인지 자꾸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에 내 생활에 바쁘고 힘들어서 남자를 멀리했는데 이게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마음이 식을래야 식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잘 지냈지만 더 친하게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벤슬의 리액션도 열심히 해가면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 경계심이 풀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있는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려고 시작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결정타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웃으며 저 선보려고요. 이야기를 흘리고 며칠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조금 피하는 듯 말이죠. 그랬더니 술 한잔 하자면서 왜 요즘 자신을 피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술에 잔뜩 취해서 편안하게 대해주더니 갑자기 왜 선을 긋는 것처럼 구냐고 하는데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아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호감을 표현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셔서 친구로 지내자는 것 같아 거리를 두었다고 했죠.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은 뭔지 알지 않냐며 말끝을 흐리시는데 그럼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봐야 하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방황하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늘이 아니면 저는 다시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안 뵐 거예요 라고 하니 결심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오랜만에 남자와 빈방을 찾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이 어찌나 더웠는지 볼이 빨개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침없이 맞춰오는 입술과 몸짓에 저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그렇게 기다려오던 정열적인 밤을 맞이해서 그런지 그냥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발끝까지 저릿저릿하게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해서 학교에서 몰래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비밀 연애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직 폐의 강사인 저 대신 제대로 된 교수실을 갖추고 있는 그분의 방문을 두드리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껴본다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 모습에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공을 들일 때에는 무심한 것 같더니 요즘은 오히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다, 이걸 꼭 같이 먹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으신 분인지도 몰랐고 같이 있으면 10살 오빠가 아니라 꼭 소년 같은 기분도 듭니다. 요즘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연애의 끝이 결혼이나 영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아이 교육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사이도 소원한 쇼윈도 부부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보는 그분의 가정은 완벽하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거든요. 물론 모든 걸 버리고 저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에 저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는 그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사실 결혼이나 어떤 것에 얽매이는 삶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그냥 요즘 늦게라도 시작한 연애에 저도 그분도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인 삶이겠지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 된 돌싱이에요. 요즘은 이혼한 게 흠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돌싱이라고 말하기에 여전히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3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와 서른이 되어 결혼한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없으면 허전하고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었는지 결혼을 하고 남들은 깨를 볶는다는 신혼에도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었어요. 친구들의 신랑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의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싶더라고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게 되고 남편과 다투는 횟수가 늘어가게 되었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약이란 말은 저희 부부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끈이 될 만한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3년의 연애와 차가웠던 3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듯 이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고 숙려 기간을 거쳐 완전히 남이 되기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거든요. 돌아보니 지난 6년 한 사람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지겹게도 붙어 있었네요. 긴 세월 동안 뭐 한 건가 싶어서 허탈한 마음과 시원한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락가락했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땀이라도 흠뻑 흘리고 나면 잊힐까 개운해질까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집 근처 산부터 올라가 보자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 탁 트인 곳을 바라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평일 오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335 줄지어 산을 오르는 행렬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산을 오르게 시작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첫 산행에서 받은 상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전국의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오롯이 혼자이고 싶은데 산 역시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혼자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몇 살이냐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젊은 축에 속하는 여자가 혼자 산에 오니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혼자면 나랑 연애하자고 킥킥거리며 농담을 건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웃고 말았지만 혼자라서 사람들이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 일찍 휴가계를 내고 큰맘 먹고 한라산 등반에 나섰어요.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한라산 구석구석을 둘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라산은 섬에 있는 산이어서 그런지 풀과 나무부터가 남달라서 볼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정신없이 나무와 풀을 구경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등산로 옆 비탈길로 미끄러져 구르고 말았어요. 발목을 접질렸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해질 무렵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데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아서 난감했죠. 최대한 구조를 요청해야겠다 싶어서 목청 높여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3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구조를 요청하다 지치기도 했지만 산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더라고요. 아픔과 두려움에 시작된 눈물과 결혼에 실패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서러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복받쳐 올랐어요. 큰 소리를 내며 통곡을 했어요. 바로 그때 거기 누구 계세요? 괜찮으세요? 라며 사람의 목소리와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사람에게 소리 내어 손짓을 하고 울음과 탈수로 지친 저는 그만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제가 어느 따뜻한 공간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있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시냐면서 따뜻한 차를 내미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이분이 나를 구해주신 분이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산 근처에 사는 분들도 해질 무렵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는데 산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며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어르신 같은 말을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니까 황당하다는 듯 그 남자도 웃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고 다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어. 결국 그날 밤은 그 남자의 거처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낯설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되었어요. 밤을 지새우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와 같은 34살 동갑내기였고 일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유영차 제주도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리도 익힐 겸 제주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날 길을 잘못 들었다가 산에서 제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라고 하네요. 제가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크고 서럽게 울어서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었다고 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살아온 얘기, 이혼한 얘기까지 술술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편안한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제 속 깊은 얘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담하게 들어준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산에서 구조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제 아픈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가슴 찡하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저는 하늘이 노을에 물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한 번 사랑으로 크게 아프고 난 후라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사랑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그 남자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휴가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자와 저는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마지막 날 밤이라는 아쉬운 마음과 그 남자에 대한 그간의 깊은 정이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사랑을 나누었어요. 겉보기에 얌전하고 조용했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완전 상남자더라고요.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을 했는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짐짓 놀라기는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 남자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그 남자와의 밤은 타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했고 이전 연애에서 느낄 수 없던 짜릿한 기쁨까지 선사해 주었어요. 그해 여름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주말마다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그 남자와의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얌전하고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고 밤에는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우연히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그 남자와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참고 기다리니 좋은 날이 오고 좋은 인연이 나타나네요.